자, 여러분 경주형이 왔습니다. 네. 엘클라시코에서 그만 얘기하죠. 예. 여기저기서 엘클라시코 패배 어떻게 생각하냐. 패배 당한 거 어떡하겠어 지금.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또 요거 저희가 촬영한 다음에 좀 이따 바로 이제 SL 녹음에 들어갑니다. 네. 아마도 이제 찬용의 공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네. 인테르는 좋겠다. 예. 인테르는 뭐 빵빵히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그 엘클라시코가 있었던 요번 라운드에 베티스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승점을 또 드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티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대결은 이따 히든 풋볼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또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넘버 9이 없는 대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티스도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최근 9경기에서 8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였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징계였는데 훈련 도중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나올 수 없었고 여기에 마르코스 요렌테도 징계로 나올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골은 누가 넣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웬걸 카라스코가 굉장히 빠르게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 받았구나.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잡는 거 보면서 이러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자극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제 테오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 테이블 보면 아시겠지만 승점이 골 때리게 됐습니다. 네, 골 때리게 됐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느새 저희가 맨날 진짜 쫓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물론 이제 승점 1점이라도 앞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우승과 근접하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승자승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승점 1점 차 이거 극복하면 바로 우리가 우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남은 라운드가 아직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승점 2점 차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게 우상향이었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횡보,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우하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지금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일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난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2월 들어서부터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무승부도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 패배는 그렇다 쳐. 근데 무승부도 너무 많아지면서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바짝 붙었고 여기에 세비야도 우리도 아직 있어 이러면서 60점대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렇게 되면 세비야도 우승도 불가능하지 않다에 저는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 팀에 비해서는 분명히 세비야가 떨어지긴 하지만 세비야 입장에서는 실수만 해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승점차가 5위랑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추격을 허용했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최근 성적들을 보면 너무 승점 드롭이 많아요. 네, 맞아요. 최근 공식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 그중에 2패는 첼시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최근 라리가 10경기에서 4승 3무 2패 이게 커요. 4승밖에 없어. 맞아요. 저는 2패 레반떼전 패배라든가 아니면 세비야전 패배 라리가에서 3패밖에 안 당했기 때문에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최근 10경기를 돌아보면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승리가 없는 경기 6경기. 4무면 8점을 드롭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커요. 그리고 2월 기준으로 보면은 왜 2월 기준으로 보느냐. 2월 전까지 1월 마지막 날까지 경기를 따지면 19경기예요. 그러면은 딱 절반이죠. 그죠. 이 절반에서 거둔 성적이 16승 2무 1패입니다. 이게 이른바 우승각입니다. 이게 우승각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이 19경기에서 패배는 마드리드 더비 패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월 이후 경기 11경기에서 4승 5무 2패. 7경기에서 승점을 드롭했어요. 너무 커요 이거. 그러면서 라리가에서 힘이 점점점 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 공식 경기 12경기인가 13경기인가 무패로 달리면서 쫙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기록만 봤을 때는 12월부터 엄청 좋아요. 엘클라시코 전까지는 무패였어요. 엘클라시코 전까지입니다. 네, 전까지입니다. 야, 굳이 내가 얘기했잖아.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지를 시켜줘야 되냐. 미안합니다. 어쨌든 자, 그럼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기에 이렇게 우승각의 성적을 보여줬던 것이 크게 봤을 때 백스리 시스템
그리고 수아레즈가 골을 넣어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중하위권 팀에게 승점을 못 딴다.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 최근에 안 좋았던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았던 게 수비적으로도 실점을 한다는데 실점도 완전 꽁꽁 틀어막으면서 전반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잘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루이스 수아레스를 영입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터졌어요.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경기들에서 무승부가 이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기 때문에 루이스 수아레스의 득점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3백을 쓰면은 왼쪽에 카라스코, 오른쪽에 트리피어. 그렇죠. 카라스코는 볼을 끌고 들어가는 유형, 트리피어는 크로스를 올리는 좋죠. 유형.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의 좌우 측면 공격이 있고 여기에 투톱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주앙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선과 일선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반면에 밑에 있는 마르코스 요렌테는 위로 올라가면서 제2의 득점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19골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9골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투 펀치가 갖춰진 거죠. 여기서 힘을 발휘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팀에서 약해서가 아니라 약팀을 못 잡아서였거든요. 거기서 승점이 드롭하고 이게 네. 컸었잖아요. 항상. 근데 전반기는 됐단 말이야. 약팀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2무1패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했고 여기에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첼시 한 시즌 15실점 이거 깨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안 먹혔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어도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30경기 치렀는데 그중에 19경기에서 무실점이고요. 사실 되게 좋은 건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3백일 때 측면적 공간이 뚫린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쪽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는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느 타이밍, 그러니까 2월 이후에 부진하게 된 이유를 영종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코로나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진짜 직방으로 왔습니다. 직격탄을. 네, 직방으로 왔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독부터 코로나 확진이었고요. 그치.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사 덴벨레, 주앙 펠리스, 에르모소, 카라스코, 앙헬 코레아, 브루살리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이어졌어요. 이게 요 기간 동안만 딱 나와서 딱 멈춘 게 아니라 맞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이어지면서 확진이 나왔거든요. 안 할 말로 아싸리 한 방에 다 그랬다가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한 방에 복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명 나와서 돌아오면 한 명 나가고 이런 약간 네. 아주 좀 팀 입장에서는 팀으로 스쿼드를 운영하기 어렵게. 예. 그게 이제 문제고 사실은 여기다가 운도 좀 따르지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리피어 징계. 그래 트리피어 징계 있었죠. 네, 거기다가 무사 덴벨레 영입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훈련 중에 쓰러지고 못 써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이스 수아레스 백업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 되는. 영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도 좀 따르지 않고 부상 선수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기에는 약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지 못했던 지난 시즌의 과오를 수아레즈와 여러 가지 백스리 시스템으로 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안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 5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적인 측면인데 왜냐하면은 전반기에는 많은 팀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을 때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갖고 나와요. 어차피 얘네는 4-4-2. 니네 4-4-2. 근데 갑자기 사실상 3-1-4-2에 가깝게 그쵸. 나오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수아레스도 골이 많았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골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얘네 3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대비가 됐다. 네, 그러면서 상대가 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원투펀치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선수가 사실상 28골을 합작해냈는데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 득점의 5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둘이 반대로 얘기하면 둘이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봉착이 되는 거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타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골 넣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13명 이상이 다 되고 있어요. 득점원이 네, 분포가. 그러면은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몰려 있고 마르코스 요렌테에게 몰려 있는데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베티스전에서 드러났던 것이고 여기에 2월 달부터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2월 달에 주앙 펠리스가 코로나 확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펠릭스가 사실 창의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이게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네. 자, 이제 시메오네가 3백을 쓰기 시작해. 아, 시메오네의 전술은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수비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창의적으로 공격을 푸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역할은 주앙 펠리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앙 펠리스가 2월에 코로나 확진 이후 컨디션 난조가 나오면서 주전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메오네가 펠릭스를 너무 잘 안 쓴다. 그러니까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좀 나와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앙헬 코레아를 더 많이 네. 좀 기회를 주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겹쳐져 있는 그렇지, 거죠. 예. 왜냐면은 앙헬 코레아 쓰느니 주앙 펠리스를 계속 쓰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하는 게 그렇지. 낫지 않느냐. 그게 낫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도 달아나고 싶어요. 아,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그렇지. 아, 그러면 앙헬 코레아를 투입해서 공격 쪽에서 스피드를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문제는 앙헬 코레아가 골을 못 넣는다. 넣는다는 것. 물론 이제 주앙 펠리스도 2021년 들어서 골은 2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앙헬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통틀어서 4골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메오네 감독도 고민스럽고 그렇지. 팬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팬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주앙 펠리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약간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을 전개했을 때 결국은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 측면 쪽의 크로스 아니면 마르코스 요렌테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뭐 이러면서 공격을 전개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읽히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그 플랜 A 말고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타입의 감독은 좀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파가 되고 단조로워지고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지난 베티스전 보면은 일단은 백스리로 나왔다가 백포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요. 하지만은 골을 넣는데 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같이 느끼는 거죠. 답답하죠. 근데 사실 베티스전 보면 시메오네도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본인도 그렇겠지. 어.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지. 아니 벤치에도 명단이 별로 없어. 막 징계로 다 나가 떨어지고 나가지. 부상이고 막 이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비톨로까지 투입을 했는데 그놈의 비톨로 네. 들어가서 뭐 해주는 게 있나요? 걔는 경기를 비틀어버려. 걔는 아니야. 영종이 좋아하는 그 산티미라인 산티날 마무리 이어서 네. 비톨로는 경기를 비튼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한테 떨어진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오히려 리그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전 모든 리그 어떤 컵에 도전하는 팀들이 그 중요한 컵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오는 상실감 그리고 우리는 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게 팀을 더 안 좋게 만든다고 봐요. 체력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마다 올 시즌 승부차이 너무 강하다. 진짜 세죠. 이 경기가 승부처다. 이 경기 꼭 잡고 간다 해서 잡아냅니다. 진짜 다 잡았어. 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부차이 너무 약해요. 그때마다 꼬꾸라지고. 네. 요 경기가 승부처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발목을 잡힙니다. 잡히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는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하고 2연전에서 1무 1패. 그쵸.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2연전에서 1무 1패. 첼시하고의 2연전에서 2패. 그리고 세비야에게 최근에 또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고비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넘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경기 일정을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하고 경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고비야. 이것도 근데 고비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고비마다 미끄러지면 선수들이 우리는 혹시 이걸 잡아야지 하는 그 어떤 저변에 또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베티스 전에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일단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케가 시메오네 감독하고 훈련 도중에 20분 정도 개인 면담을 가졌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매우 좋은 그렇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코케가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선수단 그렇지. 하나로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다가 시메오네 감독도 야 최근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건
수치가 보여주잖아. 그치. 그래서 전술 훈련을 많이 했대요. 이제 공격 전술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골이 한 골에 멈췄으니까. 여기서 만약 이겼으면 어떤 그런 면담 이런 게 확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결국 승점 또 드롭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베티스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매우 중요한 엄청 경기였어요. 중요해. 여기서 만약에 이겼으면 맞아요. 어쨌든 차이를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네. 소위 얘기해서 달리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1점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달리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를 봤어.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승점이 낮았던 팀이 높았던 팀을 잡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팀하고 차이는 줄어들지만 이 팀하고 차이는 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바짝 추격했을 때 한 번 더 달아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달아날 수 있어. 맞아요. 이걸 또 보여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승부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거뒀으면 오히려 2위하고 승점 차를 더 벌리는 상황이 거죠.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점 1점 차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깜누 원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고비고.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이제 어쨌든 마지막까지 경쟁 구도로 가는데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결승이 있고 리그만 집중하면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리그를 동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뭔가 흐름이 계속 밑으로 가는 흐름인 것 분위기는 같아서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가오는 경기부터 분위기를 빨리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남은 경기 상대들을 하나하나씩 지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리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해야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 끝나고 엘 클라시코 끝났다고 해서 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비야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미끄러지기를 바라면 되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이번 주가 고비예요 또. 왜냐면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했는데 코파델레이 결승전이란 말이에요. 않죠. 그래서 피케가 우리 우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바가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어려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코파델레이 결승전을 바르셀로나가 잡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죠. 봤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유리하고 아주 뭐 탄력을 확 받았으니까. 승자승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1.5에 있다 할지라도 키는 여전히 잡고 있다. 그렇죠. 남은 경기에서 전승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력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있죠. 다만 요거 끊었어? 말씀하세요. 아직 안 끊었습니다. 다만 요거만 얘기할게. 미안. 아닙니다. 다만 베티스전에서 주앙 펠리스 부상당하고 트리피어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골 때린다. 진짜 미치겠다. 와. 제가 열심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순간적으로 쉽지 않다 진짜. 부상 선수들 떠올려 보니까 거의 다 루이스 수아레스가 3경기 정도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어려운 시기이다.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시메오네가 팀을 응집을 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